네, 감사합니다. 칭찬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98년부터 한국에 있는 몽골 친구들 만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몽골에 가서 사역한 적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습니다. 98년부터 한국에 있는 몽골 친구들 만나다가 민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또 2006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최영준 목사님이 저 같은 반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이 졸업을 하고 동아리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귀한 또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약간 뭐가 안 좋은데 괜찮아요? 사업이 예, 그러다가 또 이제 2007년에 제가 한국에 있는 몽골 유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몽골 유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느낀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30분 동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두 명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던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있는데 이분이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분이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 그분한테 신학을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 정치 체계를 유럽 대륙보다 먼저 구현시킨 그러한 혁혁한 동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잘 아시잖아요.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역이 폴 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공산당을 배웠어요. 프랑스에서 공산당을 배워가지고 1951년에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해서 그거 배운 거 갖고 써먹은 거가 고국에 들어가서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참 대비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비되어지면서 공통적인 부분은 외국 유학생이라는 특징이고 이 외국 유학생의 특징은 기존에 자기가 모국에서 배운 것에다가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역에서 그것을 배워서 새로운 자기 가치 체계와 이념을 만들고 창출해내서 그거를 가지고 고국에 가서 실현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기도 하고 바꾸고 변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기의 가치, 태도, 마음을 바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고국을 떠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 제가 지금도 하고 만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엔 자기 국가의 본연의 가치는 바꾸기 싫어합니다. 나의 본연의 가치는 안 바꾸려고 하고 단지 이제 돈을 벌거나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학생들은 이게 올바른 거다라는 거, 진리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올바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전체를 바꿔버리기에 용이한 쉬운 마음밭을 준비하고 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또 그 많이 변화되어지는 잠재적인 영접의 예상의 대상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서기현 목사님께서 총론, 개괄 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강론으로 들어와서 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물론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노동자들한테도 다 적용되어질 수 있고 뭐 다문화 가정한테도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제가 사역한 중심적인 바탕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 변천 과정, 한국에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디아스포라들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 세 분에 대해 선행 연구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 사역 단체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같이 만나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가를 7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면 이주민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 다 동일합니다.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한 영혼과 접촉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질까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뭐 대단한 발명은 아니지만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냥 7가지 단계로 정리해봤다라고, 그리고 또한 저 개인적인 그 경험과 함께 나누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의 현황을 보면은 뭐 88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잘 아시고요. 그때는 주로 일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91년도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라는 게 처음 시작됐고 93년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어졌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이게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제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제도가 변화되어질 때 외국인들의 주로는 이제 중국 동포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2003년도에 제도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불법 체류자나 노동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위장 학업생으로 돈 벌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렇게 그 표면적인 이유는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는 부분들로 자기의 신분의 위치를 변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2년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7,288명이지만 2003년도에 가면 9,705명으로 되고 2004년도 말에 가면 17,000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단체가 처음 한 부분들은 셈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ISF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단체가 95년과 97년도에 요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건 2003년도 이후에 그때 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대구동신교회, 대구 지역에,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그리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이런 한 세 교회가 중국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 근로자들이 유학생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친구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유학생 사역이 되어져 버린 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중국인 한족 근로자 선교 시대, 산업연수생 시대에서 있었지만 이게 고용허가제라는 변동, 사회적인 변동 속에서 중국인 유학생 시대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영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2003년도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서 이때 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류, K-팝 이거하고 물려가지고 확 들어오게 되니까 한국 정부도 이때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5만 명, 뭐 10만 명, 2012년도에 가서 또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지금은 20만 명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다가는 안 썼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은 그림자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배우려고 오거든요. 뭔가 거리가 있어서 오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으로 오는 거는 한국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들 시장이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뭐 어떤 통계를 보면 또 400만 명을 놓고 나눠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통계를 보면 20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는데 저는 200만 명이라는 통계를 사용합니다만 200만 명을 놓고 이렇게 각 국가들이 나눠 먹거든요. 표현이 조금 너무 라이브하지만 미국은 그 중에 3분의 1을 먹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그 외국인 유학생이 한 7, 80만 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통계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이 9만 명, 10만 명가량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거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유학생 아이들 보면은 한국에 놀러 옵니다. 돈 벌러 옵니다. 그리고 놀러 오는 것도 이렇게 동방신기 보러 오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N블루 보러 오고 XO 보러 오고 이게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한류 때문에 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오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흡입 능력이 우리나라가 보다 더 근본적인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진 그런 흡입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류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9만 명, 10만 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져가지고 이거 3월 말경에는 8만 명인데 7월 말경에는 지금 77,775명으로 나오거든요.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거품이 꼈다가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그리고 또 지방의 대학교들이 유치가 힘드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로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조합돼서 올라갔다가 이 효과가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 본연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 명 유치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정책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미용이나 요리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FTA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FTA 학과를 만들어놔서 한국에서 FTA를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거가 있는 거를 그림자로서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힘은 안 된 것 같고요. 20만 명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라는 어떤 조금 비관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추세가 어디까지 갈까? 어디서 꺾일까? 어디로 올라갈까? 어디로 내려갈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 제목이나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도 몽골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였어요. 우리나라 몽골에서 온 몽골 유학생이 한 5천 명가량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3,60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거가 우리나라에서 흡입력이 떨어지고 또 비자도 잘 안 주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 저는 저의 사역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바꿔서 펼쳐나가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는 섀도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희망을 갖고 하나 사역하는 거는 제가 이제 몽골 사역을 2007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했지만 2012년에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놓고 시작할 걸 놓고 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나의 욕심인가? 내가 더 나의 영토를 넓히는 것인가를 놓고 2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거로 생각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 하나만 또 더 여기는 안 썼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200만 명의 전 세계 유학생들 중에서 70만 명이 미국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 미국이 중국에 유학생을 10만 명 보내기, 미국 사람을 중국으로 유학생 10만 명 보내기 거를 프로젝트를 국가에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지금 G2 시대인데 중국이 힘이 무척 세져서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몰려갈 날이 10년에서 20년 후에는 분명히 글로 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만 명의 시장을 먹고 있는 미국 시장은 줄어들고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시장이 커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비전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거는 유학생 사역을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 중에서 유학생 사역에 관한 비전을 받아서 중국으로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지금도 오지만 더 많이 올 거고 프랑스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학생들이 몰려들면은 그 사람들 무슬림이 됐건 서양 사람들이 됐건 그 사람들의 유학생들을 또 전도하고 거기서 사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또 저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4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사역 단체에 관한 선행 연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단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에노관 요분이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의 선교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디아스포라들을 1단계는 미션 투 디아스포라, 2단계는 미션 through, 3단계는 by 해가지고 그 사람대로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라고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ISF의 지문선 목사님은 그 외국인 유학생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4가지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만남의 단계고요. 친구 맺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생 공동체를 세우기가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거고요. 네 번째는 현지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문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5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가지 쭉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외국 유학생 사역단체 7단계 발전 단계. 제가 98년도에 몽골 노동자 부부를 만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몽골 유학생 사역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지금 중국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국 유학생 사역은 제가 교환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처음 들어갔습니다.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언어 연수, 한국어 랭귀지 코스에 와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친구들이 있고 학부 과정이 있고 교환학생이 있고 4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층마다 독특한 이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교환학생들이 이게 1년이라는 6개월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든지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뭐든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교환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특징이 있고요. 또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잘 접촉해서 전하기가 쉬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 교환학생 왔다 간 친구 하나 잡고 그리고 거기 다닌 친구 하나 잡고 가서 교환학생을 한마디로 해서 꼬시기가 쉬워요. 너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 이거지. 중간고사 끝나고 나는 너는 이런 거 고민할 거야.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쭉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단계별로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럴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다라고 그 접촉점으로 가져가기가 좋아서 저는 중국 유학생, 교환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교환학생들 할 때 좀 힘든 거는 6개월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고 1년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 친구들이 갔다가 한 50-60%는 석박사 과정으로 거의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2012년에 시작했는데 아무도 유학생 없이 한국인 봉사자들만 데리고 6개월 동안 우리끼리 같이 나눴어요. 중국어 배우고 중국어 찬양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한 명 중국 유학생 놓고 6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해서 작년 가을에 교환학생들 뭐 이렇게 좀 이벤트 몇 가지 해서 50명, 100명 이런 행사해가지고 그 중에 한 5명 남았거든요. 5명 잡고 시작해가지고 다 갖고 또 올해 또 이제 다시 또 해가지고 또 지금 한 또 10명 갖고 또 하고 있거든요. 요게 한 3, 4년 지나야지 한 텀 그 친구들이 갔다가 다시 석박사과정으로 오고 또 중간에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돼서 저는 한 5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좀 안정적으로 요 유학생 사역이 중국 유학생 사역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몽골 경험한 거 그리고 유학생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 요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몽골을 해보니까 7단계 모델로 이렇게 흘러오는데 요거의 시간이 한 5년 정도 중국을 잡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다가는 설교할 때도 막 그러고 얘기해요. 지난주에는 중국 유학생 1명 왔습니다. 뭐 이렇게 용감하게 거꾸로 더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자꾸 얘기를 거꾸로 더 해요. 1명뿐이 안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열심히 하면서 또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또 이해도 해주시고 또 한 3, 4년 참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장충교회 그 어르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뭐 성도분들이 잘 참아주셔서 그런 사역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7단계 모델의 성경적 예시는 시간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요거를 그 몽골 상황 중심으로 본 거 8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는 접촉 단계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몽골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중국 유학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접촉점이 언제나 필요한데 그 접촉점은 디너 파티가 될 수도 있고 한국어 가르치는 거, ISF는 한국어 가르치는 거로 해서 접촉점을 잡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한국의 유학 온 유학생들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영어 가르쳐준다 그러면 거의 다 잘 오고 대신에 가르쳐줄 때 어리버리하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주는데 영어 가르쳐준 영어 강사는 누구냐면은 미국 대사관에서 30년 근무하신 미국 대사가 한국에 오면 미국 대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를 30년 하신 분이신데 영어 진짜 잘하시거든요. 발음도 퍼펙트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때 어리버리 가르쳐 주면 그거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된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잘 옵니다. 대신에 확실히만 하면 확실히 잘 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럴 때 한국인 친구 사귀기 이런 것도 악기 배우기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또 교수님의 권위 예배 동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접촉점을 빨리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도 분명히 병든 자와의 접촉점 속에서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심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특징이 있으셨고 몽골 친구들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새신자 초청잔치로 바다 놀러 간다고 그러면은 잘 옵니다. 그래서 바다 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스타 제 이력의 모스타 사무총장 뭐 이런 것도 하나 써놨는데 그냥 한번 심심히 써봤는데 이 모스타 때는 새 생명 초청잔치로 해서 11월 8일 날 몽골에서 유명한 가수 3명 데려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해서 그 주제가 렉스 토크입니다. 뭐냐면은 자기 유명한 가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고 개인적인 걸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형태로 새신자 초청장치를 전체적으로 뭐 한 700명 모이는 걸 예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접촉 단계는 뭐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기도하시면서 헤매시면서 빨리 찾으셔야 되는 게 접촉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관계 구축 단계입니다.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나게 되다 보면 라포라는 게 형성되어지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지만 거기서 남은 사람이랑 돌아온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100명 오면 10명 정도가 이렇게 행사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의 개인적인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10명하고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요번에 주신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서부터 저는 이렇게 딱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단 한 명이 됐던 몇 명이 됐던 그 친구들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기독교 공동체 단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을 집단화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2월에 처음 몽골 유학생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7명을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친구들과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과 비전을 같이 나눠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몽골 사역을 98년부터 쭉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간사들은 다 대학생이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 유학생들을 한꺼번에 7명을 딱 모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선교사님한테 넘겨받았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서 이 공동체를 모아서 할 수 있었는데 이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친구들을 모아서 하는 거가 맞느냐,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받아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한 명에서 하는 게 맞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받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받으셨다. 그게 비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한테 김성태 선교사님한테 사람을 받고 해서 7명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5개월 동안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제자화에 대한 그거를 나누고 그게 형성되어지고 나서 9월달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전체 모임을 토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었었는데 토요일날 전체 모임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뭐 많이 모이고 있어요. 뭐 엊그저께 토요일날도 뭐 한 40명 모였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3단계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요. 영적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예인데 림베라는 친구예요. 몽골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08년도에 YDMN에서 바다 가는 새신자 초청잔치에 바다 갈 때, 강화도 갈 때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왜 왔느냐? 그 친구가 물론 똑똑한 친구예요. 코리아 에어라인의 몽골에서 장학생들을 뽑아서 한국에 유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온 친구였었어요. 몽골에서 국립대, 서울 상대 같은 데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한국에 온 친구가 저희 YDMN 모임에 와가지고 온 이유, 바다에 간 이유는 예쁜 자매를 보고 어떻게 좀 잘 해볼까 해가지고 뭐 교회 그렇게 온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친구를 새신자 이렇게 연결 다 해놓으니까 그 친구를 받은 몽골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 얘 가치관이 틀려서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는 진화론자에다가 성공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성경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해를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 2년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영접하고 또 저희 장충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올 땐 혼자 왔다. 근데 갈 땐 둘이 간다. 둘이 가는데 둘이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둘이 간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자기는 참 기쁘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몽골에 교회를 저도 이제 귀국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귀국자 교회를 개척할 때 4명의 리더를 같이 묶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림베라는 친구하고 다른 친구 3명하고 4명이 모여서 귀국자 교회를 시작하게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잘 리더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잘 끌고 가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뭐 많이 모이진 않아요. 한 10명에서 20명 모이는 교회지만 몽골에서 교회 그 친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인 재생산, 제가 아니어도 그 밑에 친구가 생산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진 거가 무척 중요하고요. 이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쯤이면은 기숙사 사역을 꼭 고민해 봐야 돼요. 기숙사 사역이요. 이거 잘 되면 대박이고요. 안 되면 쪽박입니다. 그 기숙사 사역, 저 이주노동자 사역할 때도요. 쉘터 사역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하다가 뭐 복잡한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저희 이제 남자는 현재 4명, 5명 있고 자매는 3명 있고 이렇게 따로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렇게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뭐 아침에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큐티 같이 하고 하는데요. 이 기숙사 사역 되게 중요하고요. 이 영적인 재생산이 되어질 때쯤이면은 이 친구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더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망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재생산이 되어질 때쯤 되면은 또 본국하고 그 동문들끼리 서로 물고 오게 하고 몽골에서부터 한국으로 유학 오고 서울 쪽으로 오면 저희 모임에 올 거를 미리 잡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순환 구조의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외국인 유학생 사역 같은 경우에 보면 하다 보면 이게 슉 날아가 버려요. 이게 완전히 없어져서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샥 흘러가 버리는데 이게 안 되려고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 같은 거가 본국하고 잘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울란바토르 대학교나 또 후레 대학교나 MIU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세워놓은 대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몽골 유학생 사역이 잘 될 수 있는 인프라거든요. 이거가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었을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그 팩터인데요. 이게 파이프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졌어요. 이게 이거를 갖다가 재생산하면서 자기네들이 후배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돼야지 사역이 안정적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사역은 이렇게 언제는 잘 됐지만 1년 후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재생산이 되어질 때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거에 제자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얘기해줘서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게끔 요거를 해줘야지만 이게 돼요. 이거 안 되면 여기는 이제 무척 힘들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어디냐면은 헌신자 배출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중국 사역할 때 중국 유학생 사역에 대한 비전을 중국 친구가 받아서 다른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은 저는 아직 그런 거 안 되는데, 몽골도 여기서 뭐 한두 명은 되기도 하고 중간에 가다가 망해서 도망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헌신자 배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 영적 재생산 다음에는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DMN 간사 몽골 자매 알테라는 자매가 있는데, 뭐 전임 대통령, 몽골 대통령을 통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매는 통역하러 가면은 통역 일당이 뭐 20만 원 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35만 원 받고 저한테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삼고 비전을 받아서 헌신하는, 유학생 신분으로 왔지만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 선교에 관한 비전을 마음에 잡고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나와서 헌신자가 배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6단계는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갔는데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려야죠. 헌신자 그룹이 형성돼야 돼요. 한 명이 아니라 헌신자 그룹이 형성되어지면 헌신자 그룹 중에서는 이제 이양할 리더를
생각을 하고 기도해서 그 친구들을 이제 키워야죠. 이양 대상자들을 키워서 7단계 가면은 자치 단계로 넘어가는 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7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것 갖고 한국 내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사역 단체를 7단계 모델 갖고 스케치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단체는 3가지 단체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뭐 정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딱딱 얘기하면 교회, 선교단체, 대학 내 대학교회와 대학교수회, 대학단체 이렇게 해서 대학 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는 뭐 많이 모이는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중국어 예배 교회들이 많이 모이고 영적인 재생산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인데 뭐 온누리 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그리고 또 세문안 교회가 숫자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또 한족이신 장마가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신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선교 단체로는 ISF, 샘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리고 찰스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단체로는 OMF나 웹같이 전통 강호들의 그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외국 유학생 사역하는 데가 또 다른 데가 대학 내에서는 부산대가 참 잘 하셔요. 거기 안에 되게 잘 하시는 부분이 있고 뭐 전주대에도 모임이 있고 경희대에도 모임이 있고 뭐 몇 군데 모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빈약하고요. 서울대학교에 재학생이 3만 명이거든요. 외국인 유학생 몇 명인지 아세요? 외국인 유학생이 5천 명입니다. 3만 명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5천 명이고요. 그 중에서 중국 사람이 2,5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2,500명인데 그 중에서 그 서울대학교 안에 중국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 10명에서 20명입니다. 뭐 다른 교회에 직접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2,500명 중에서 중국인 교회 모이는데 10명에서 20명이다. 좀 너무 미약하고 좀 잘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사역을 해본 결과 2007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몽골 유학생으로 들어간다라고 판단 내린 거는 몽골 유학생이 한국에 500명 이상 넘어갔어서 제가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2000년에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40명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숫자가 작았어요. 그래서 조금 하기 힘들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500명 넘어가서 제가 들어갔는데 201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00명 이상 외국 유학생이 있는 나라가 14개 국가예요. 14개 국가 중에서 자국 언어로 예배를 드리거나 자국 언어로 사역을 하는 데는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몽골이 있고요. 2군데고 베트남이 2등으로 올라가서 4,100명이 넘어갔는데 몽골은 3,500명 정도고 그런데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예배 드리는 거는 노동자들 중심이고 세문안교회 노동자 중심의 한 5명의 유학생이 있어요. 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 베트남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사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벌려놓은 게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한 3, 4년 후에 중국 사역이 제 본계도 들어가면서 베트남 사역 쪽으로 그때도 상황이 그럴 때 들어갈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500명 이상 되어지는 나라 14개 나라 정도면은 사역할 수 있는데 이게 2개 나라뿐이 사역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복음화율이 2%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한 3%가량 되고요. 그리고 저희 몽골이 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금 많아가지고 7.7%, 뭐 9% 요 정도가량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게 좀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접촉 단계 내지 이렇게 양육 단계 정도로 넘어가는 것도 잘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재생산 몇 개 교회에서만 조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헌신자 배출 단계까지 간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광주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광주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더라고요. 2013년도 자료 보니까. 그런데 올 6월 말로 그 외국인 유학생 통계 자료 보니까 한 3,200명 가량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저의 경험적으로는 500명 이상 사용할 만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뭐 100명, 200명 정도면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거부하면은 2번, 3번 시도하다가 또 가면 짜증내요. 안 돼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좀 사역이 좀 할만하더라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거를 저는 500명이다라고 저는 그 숫자를 제 경험치로 잡고 있는데요. 3,200명? 할만하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도 외국인 유학생들 3,200명이나 되는 영혼이 여기 포진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영적인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외국인 유학생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